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 최씨 문중의 장독대 맨 앞줄 한가운데 까맣게 그을리고 세월에 패인 씨간장 항아리가 떡하니 버티고 앉아 있었다. 100년이 넘은 것이라 했다. 집안의 복덩이라 했다. 그러나 그 항아리가 들어온 이후 최씨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았다. 아무도 몰랐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막내 며느리가 오기 전까지는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 초로, 능선이 겹겹이 둘러싸인 양지 바른 터에 최씨 문중의 기와집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당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장독대 맨 앞줄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앉은 씨간장 항아리였다. 항아리 높이는 어른 허리춤에 닿을 만하였고 겉면은 까맣게 그을린 데다 세월에 패인 금이 실핏줄처럼 뻗어 있어 여느 항아리들 사이에서도 단번에 이물스러운 것을 알 수 있었다. 뚜껑은 묵직한 돌로 눌려 있었는데 그 돌 또한 보통 돌이 아니었다. 표면에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음각된 구름 문양이 새겨져 있어 예사 돌이 아님을 짐작케 했다. 이 항아리의 씨간장은 무려 100년이 넘은 것이라 했다. 최씨 집안에서 대대로 이어 내려온 종갓집 간장의 씨를 받아 거른 것이었으며 매년 새 간장을 담글 때마다 이 항아리에서 한 바가지씩 떠서 씨로 삶는 것이 전통이었다. 그러니까 이 항아리 안의 간장에는 수십 세대에 걸친 최씨 집안의 내력이 담겨 있는 셈이었다. 시어머니 유 씨는 이 항아리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다. 매일 아침 일어나 세수도 하기 전에 장독대에 나가 항아리를 쓸어 닦았고 비가 오는 날이면 밤새 마음이 편치 않아 두세 번씩 일어나 확인하러 다녔다. 며느리들이 장독대 근처에 얼씬거리기라도 하면 눈을 부라리며 쫓아냈고 정작 씨간장 항아리 주변 한자 안쪽은 자신 외에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했다. 이 항아리가 최씨 집안의 복덩이야. 이게 있는 한 우리 집안은 망하지 않아. 유 씨의 말버릇이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그 항아리가 들어온 이후로 최씨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따져보면 그랬다. 유 씨가 그 항아리를 어디선가 얻어온 지 20여 년이 되었는데 그 사이 일어난 일들만 해도 손꼽기 어려웠다. 맏아들이 혼례를 치르고 사흘 만에 낙마하여 다리를 절게 되었고 둘째 아들은 사업에 손을 댔다가 전 재산을 날려 야반도주하다시피 집을 떠났다. 셋째 아들은 새해 전 이후 모를병에 걸려 아직도 자리에 누운 채였다. 논밭은 줄어들었고 방앗간도 팔았다. 기와집의 처마 끝에는 이끼가 끼고 담장에는 금이 갔다. 마을 어귀의 무당분이 할머니는 한 번은 넌지시 말한 적이 있었다. 최씨 댁 그 항아리 분명 뭔가 있어. 내가 앞을 지나치는데도 등이 오싹해지더라고. 그 말이 동네에 퍼지면서 사람들은 최씨 집 장독대 앞을 지날 때 괜스레 발걸음을 재촉하게 되었다. 그해 늦가을 최씨 집안의 막내 아들 최준혁이 혼례를 올렸다. 신부는 전라도 순천 출신의 이정은이라는 처자였다. 나이는 24, 얼굴이 하얗고 눈매가 차분하여 첫인상은 조용하고 얌전한 색시처럼 보였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눈 안에 무언가 날카롭고 맑은 것이 담겨 있어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사람 같다는 느낌을 주었다. 정은은 순천 남씨 집안 출신이었는데 외가가 약방을 오래 했고 친가에서는 서당을 운영해왔다. 어려서부터 한방 약재를 곁에서 보고 자랐으며 글 공부도 남달리 하여 마을에서 아는 것이 많기로 소문이 났었다. 그러나 그 영민함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법을 알았고 필요한 때에만 필요한 만큼 꺼내 쓸 줄 아는 사람이었다. 시집 온 첫날 정은은 눈을 크게 뜨고 온 집안을 천천히 살폈다. 기와는 낡았고 마당 한켠에 오동나무는 병이 들었는지 잎이 누렇게 변해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장독대 시간장 항아리였다. 가까이 가서 보려 했더니 시어머니 유 씨가 어느 결에 나타나 가로막았다. 거기 함부로 가면 안 돼. 저 항아리는 아무나 손 못 대. 예, 어머니. 항아리가 예사롭지 않아 보여서요. 정은의 말에 유 씨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맞아. 저게 우리 집안의 시간장 항아리야. 절대 건드리면 안 돼. 그날 밤 정은은 누군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 분명히 방 안에는 남편과 자신뿐이었는데 어디선가 가늘고 처량한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귀를 기울이니 소리의 근원지가 장독대 쪽임을 알 수 있었다. 정은은 조용히 일어나 창문 너머로 장독대를 내다보았다. 달빛이 장독대를 비추고 있었는데 시간장 항아리 위로 뭔가 희뿌연 기운이 피어오르는 것처럼 보였다. 자세히 보려 했지만 남편이 뒤척이는 바람에 다시 누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은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의 의문이 굳게 박혀 있었다. 저 항아리에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시집 온 지 닷새가 지나지 않아 우환이 다시 찾아왔다. 맏며느리 박 씨의 어린 딸아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멀쩡하던 아침 나절에 갑자기 경기를 일으켰고 마을 의원을 불렀으나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유 씨는 발을 동동 구르며 장독대 앞에 정화수를 갖다 놓고 빌고 또 빌었다. 제발 우리 손녀만은 살려주세요. 항아리 할매,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유 씨가 항아리를 향해 빌 때였다. 정은의 눈에는 분명히 항아리의 기운이 더 짙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기도를 받아먹는 것처럼. 그리고 아이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정은은 아이 곁에서 이마를 짚으며 열을 가늠하다가 조심스럽게 맏며느리 박 씨에게 물었다. 형님, 아이가 혹시 최근에 장독대 쪽에 간 적 있나요? 박 씨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절대 못 가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틀 전에 공이 굴러가서 아이가 뒤쫓아 간 적은 있어요. 어머니한테 엄청 혼났는데. 정은은 입술을 꼭 다물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정은은 혼자 장독대 앞에 섰다. 달이 아직 뜨지 않은 시각이었고 주변은 어두웠다. 항아리 앞에 서니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다. 바람이 이유 없이 불어온 것이 아니었다. 항아리 주변의 공기가 차고 끈적했다. 보통의 간장 냄새가 아닌 뭔가 쿰쿰하고 눅눅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정은은 항아리의 돌뚜껑을 슬그머니 들어 올렸다. 냄새가 더 진하게 올라왔다. 달빛이 비치자 간장의 표면이 비쳤는데 정상적인 간장이라면 짙은 흑갈색이어야 할 것이 군데군데 어두운 보랏빛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잘 보니 표면에 뭔가 가라앉은 것들이 있었다. 정은은 긴 나무 젓가락으로 조심스럽게 휘저어 보았다. 간장 속에서 건져 올려진 것을 달빛에 비추어 보니 뼈였다. 새의 뼈인 것도 같고 사람 손가락 뼈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것 말고도 뭔가 글자 같은 것이 새겨진 납 조각, 그리고 구슬 같은 것이 건져졌다. 정은은 소스라쳐 뒤로 물러서려다 멈추었다. 놀라거나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 이것은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다시 조심스럽게 관찰을 계속했다. 납 조각의 글자. 긁힌 듯 새겨진 것이라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름이었다. 최 씨 집안 누군가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 옆에 새겨진 한 글자 조주. 저주. 정은은 뚜껑을 다시 덮었다. 눈빛이 깊어졌다. 이것은 복덩이가 아니다. 누군가의 원한이 담긴 저주 항아리다. 정은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종이에 무언가를 적었다. 기억 속에서 끌어낸 것들이었다. 외할아버지의 약방에서 듣고 배운 것, 서당에서 공부한 것들. 그리고 어려서부터
천성으로 지닌 기민함이 쌓아 온 지식들. 이튿날 새벽 정은은 몰래 일어나 마당을 가로질러 헛간 뒤편에 있는 텃밭으로 향했다. 거기서 익모초와 창포 뿌리를 조심스럽게 캤다. 부엌에 들어가 이른 시간에 약을 다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 유씨가 부엌 소리에 나타났다. 이 이른 새벽에 뭘 하는 거야? 아이 열을 내리는데 쓸 약을 다리고 있어요, 어머니. 의원도 못 고친 걸 내가 어떻게 해? 외할아버지가 약방을 하셔서 조금 배운 것이 있어요. 해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유씨는 미심쩍어 하면서도 정은이 하는 대로 두었다. 정은이 다린 약은 익모초와 창포 뿌리에 또한 부엌 구석에 있던 말린 감국을 더한 것이었다. 여기에 찬물을 한 번 거르고 미지근하게 식혀서 아이에게 조금씩 먹였다. 그리고 아이의 몸에 젖은 수건을 올려 열기를 식혔다. 그날 오후 아이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다. 저녁에는 눈을 떴고 이튿날 아침에는 일어나 밥을 달라고 했다. 맏며느리 박씨는 정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한 거야, 아이야? 정말 고마워. 별거 아니에요, 형님. 아이가 워낙 강해서 이겨낸 거예요. 그러나 유씨는 한마디 했다. 역시 씨간장 항아리 덕이야. 내가 빌었더니 어머니가 들어주신 거야. 정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항아리가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 오히려 항아리가 아이를 아프게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이가 낳은 후 정은은 본격적으로 항아리의 내력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섣불리 나서면 시어머니를 자극할 것이 뻔했으므로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움직였다. 먼저 마을 어른들에게 말을 붙이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마을 어른을 찾아가 이것저것 묻는 것이 이상하지 않도록. 정은은 항상 쑥이나 도라지 같은 나무를 캐서 들고 갔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을의 오랜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70 넘은 강노인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으나 정은이 조용히 앉아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고 입을 열기 시작했다. 최씨 댁 그 항아리 말이냐. 그게 언제 들어왔는지 알아? 유씨가 시집 오기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야. 유씨가 어디서 구해온 거야? 어디서 구해 오셨대요? 그거야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 근데 항아리가 들어오기 전에는 최씨 집안이 이렇게 안 됐어. 논도 많고 마을에서 가장 잘 사는 집이었는데 정은은 이번에는 마을 무당분이 할머니를 찾아갔다. 분이 할머니는 인기척도 없이 나타난 정은을 보고 잠시 멀거니 바라보더니 슬그머니 들어오라며 손짓했다. 왔구나, 최씨 댁 막내 며느리. 내가 올 줄 알았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눈빛이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앉아. 분이 할머니는 탁자에 팔꿈치를 짚고 정은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항아리, 내가 뭔가 봤지. 납 조각의 이름과 주저 자가 새겨진 것을 봤어요. 그래, 그거야. 분이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게 단순한 씨간장 항아리가 아니야. 애초에 씨간장은 없거나 아주 조금밖에 없어. 대부분이 저주를 건 항아리지. 그 안에 뭔가를 봉인해 놓은 거야. 봉인이요. 아주 오래된 원한. 풀리지 못한 넋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안에 갇혀서 매년 새 에너지를 먹으며 살아있는 거야. 유씨 어머니가 정화수 떠놓고 빌 때마다 오히려 그걸 먹여주는 꼴이 되는 거지. 그 넋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분이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내가 알기로는 최씨 집안에서 오래전에 억울하게 죽은 여인이 있어. 항아리가 최씨 집안으로 들어오기 전 훨씬 오래전 이야기야. 그 여인의 원한이 항아리에 담겼고 누군가가 그걸 이용하려다가 오히려 돌아온 거지. 정은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 여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분이 할머니가 풀어놓은 이야기는 이러했다. 100여 년 전 이 마을에서 최 씨 집안은 지역에서 손꼽히는 세도가였다. 당시 최 씨 집안 종손의 이름은 최만복이라 했으며 그에게는 본처와 첩이 있었다. 본처는 경주 이 씨 댁의 딸로 학문을 좋아하고 꼿꼿한 성품을 가진 여인이었다. 그런데 이 씨 부인에게는 한 가지 남다른 재주가 있었으니 바로 음식 솜씨였다. 특히 간장 담그는 솜씨가 빼어나 그 간장으로 담근 장아찌와 나물이 인근에서 소문이 날 정도였다. 이 씨 부인이 담근 씨간장이 바로 그 씨간장 항아리의 원형이었다. 그런데 최만복의 첩이 이 씨 부인을 시기하기 시작했다. 이 씨 부인은 종손의 정실로서 집안의 대소사를 주관하였고 자식도 둘을 두어 입지가 탄탄했다. 반면 첩은 아이도 없이 불안한 자리에 있었다. 첩은 한 무당을 사주하여 이 씨 부인의 간장 항아리에 저주를 걸었다. 간장 속에 이 씨 부인의 이름을 새긴 납 조각과 새의 뼈를 넣어 봉인하고 이 씨 부인이 이 간장을 먹는 날부터 병들어 죽게 되리라는 저주를 담은 것이었다. 그러나 무당이 저주를 거는 도중 이 씨 부인이 나타나 이를 목격하게 되었다. 이 씨 부인은 무당을 몰아냈지만 무당은 이미 봉인을 완성한 후였다. 이 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항아리를 깨버리려 했으나 최만복이 나타나 말렸다. 이것은 집안의 씨간장이요. 100년 묵은 것을 어찌 마음대로 깨시오. 이 씨 부인은 억울하고 분했다. 자신에게 저주가 걸린 항아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최만복은 첩의 소행임을 알면서도 쉬쉬하고 덮으려 했다. 이 씨 부인은 결국 그 이듬해 봄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죽으면서 그녀는 가장 믿었던 몸종에게 귓속말로 말했다고 전해졌다. 저 항아리를 반드시 땅속에 묻거라. 그 안에 내 억울함이 담겨 있다. 깊이 묻어 다시는 열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나 몸종은 겁에 질려 그 말을 전하지 못했고 항아리는 그대로 남겨졌다. 이 씨 부인의 혼은 항아리에 갇힌 채 풀려나지 못했다. 세월이 흐르며 최 씨 집안의 씨간장 항아리로 대대로 전해 내려온 것이었다. 그러다 10수년 전 이 항아리가 한 골동품상의 손에 들어갔고 유 씨가 그 골동품상에서 집안을 일으킬 보물이라는 말을 듣고 비싼 값을 치르고 사온 것이었다. 분이 할머니는 이야기를 마치고 정은을 바라보았다. 그 이 씨 부인의 원한이 항아리 안에 남아있어 자기 이름이 새겨진 납 조각이 풀리지 않는 한 혼은 갇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기운이 집안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원한을 풀 수 있나요? 항아리 안의 것들을 꺼내어 이 씨 부인의 죄를 제대로 올려야 해. 그 혼이 억울함을 풀고 편히 갈 수 있게. 그리고 최 씨 집안이 그 여인에게 진 빚을 인정해야 하지. 시어머니, 어머니가 허락하실까요? 분이 할머니는 잠자코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그게 내일이야, 막내 며느리. 돌아오는 길에 정은은 생각을 정리했다. 시어머니 유 씨를 설득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유 씨에게 씨간장 항아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집안의 영혼이자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걸 깨거나 치우자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불을 보듯 뻔했다. 하지만 정은에게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다. 반드시 싸워서 이길 필요는 없다. 시어머니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이끌면 된다. 정은은 먼저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다. 아침에 시어머니가 장독대에 나가면 함께 나갔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유 씨도 며느리가 항아리를 건드리지 않고 조용히 옆에서 따르는 것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어느 날 아침 정은이 넌지시 물었다. 어머니, 이 항아리 어디서 구하셨어요? 정말 귀한 것 같아서요. 유 씨의 표정이 밝아졌다. 그렇지, 장에 나갔다가
골동품상에서 만났는데 그 영감이 최 씨 댁시 간장 항아리가 나왔다고 해서 엄청난 돈을 줬지. 원래 최 씨 집안 거신이 돌아온 거라 생각했어. 그 골동품상이 아직 있나요? 몇 해 전에 돌아가셨대. 어머니, 제가 집안일 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걸 느끼는 게 있는데요. 뭐가? 정은은 잠시 망설이는 척했다가 말을 이었다. 항아리에 어머니가 기도하실 때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착각일 수도 있는데 아이가 아팠던 것도 어머니가 항아리 앞에 무릎 꿇고 비셨던 날 밤이었잖아요. 유 씨의 눈이 흔들렸다. 그건 그냥 우연이지. 그런데 어머니, 제가 외할아버지한테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간장 항아리가 오래되면 안에서 이상한 것들이 자라기도 한다더라고요. 이걸 먹으면 독이 되기도 한다고요. 혹시 어머니, 이 간장 안에 뭐가 들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유 씨는 멈칫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그걸 봐. 신성한 건데. 어머니가 보시는 게 맞죠. 어머니가 보셔야 해요. 그리고 정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씨앗을 뿌렸다. 이제 자라기를 기다리면 됐다. 사흘 후, 유 씨는 혼자 장독대 앞에 서서 씨간장 항아리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돌뚜껑을 들어 올렸다. 안을 들여다보는 유 씨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날 저녁 유 씨가 정은을 불렀다. 이리 와봐라. 두 사람은 함께 항아리 앞에 섰다. 내가 본 거냐?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예, 어머니. 며칠 전에 봤어요. 유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러면 이게 복덩이가 아닌 거야? 어머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안에 오래전 원한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집안이 계속 안 풀리는 게 혹시 이것 때문은 아닐까요? 유 씨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은은 조용하고 분명하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방법을 알아봤어요. 정은은 분이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다. 어머니가 허락하셨어요. 잘 됐구나. 분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안도하는 빛이 흘렀다. 그러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 분이 할머니가 일러준 것들은 이러했다. 항아리 안에 봉인 물건들을 꺼내어 깨끗한 물에 3번 씻어야 한다. 납 조각의 이름 위에 새붓으로 이름을 덮어 쓰되 저주받은 이름 위에 해원지의 유아인이라 쓴다. 새의 뼈와 구슬은 흰 종이에 싸서 땅에 묻는다. 그리고 이 씨 부인의 위패를 간단하게 남아 써서 제사상을 차리고 집안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 절을 올린다. 그 제사가 끝나면 항아리를 깨끗이 비우고 다시 쓸 수 있다. 씨간장을 담고 싶다면 그때 새 씨간장을 받아 넣어도 된다. 한 가지 더. 항아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항아리는 그냥 그릇이야. 그 안에 든 것이 문제였지. 그러니까 항아리를 깨거나 없앨 필요는 없어.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런데 분이 할머니, 이 씨 부인의 이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사상에 위패를 쓰려면 이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분이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다. 최 씨 집안 족보가 있지 않겠니? 100년 전 종손의 철을 찾아보면 경주 이 씨라 되어 있을 거야. 이름은 거기 나오거나 안 나올 수도 있어. 이름이 없으면 경주 이 씨 지인 친저울리 실즈인이라 써도 돼. 그것만으로도 알아보실 거야. 정은은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 유 씨와 함께 골방에서 먼지 쌓인 족보를 꺼냈다. 낡고 오래된 한지의 붓으로 쓴 이름들이 빽빽이 적혀 있었다. 정은은 찾았다. 100여 년 전 종손 최만복의 처로 기재된 이름 이연일이렌지. 이 씨 부인의 이름이었다. 유 씨는 이름을 발견하고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이연희. 그분이 이름이 이연이셨구나.
정은이 준비를 마친 날은 초겨울의 금은 무렵이었다. 달이 없어 하늘의 별만 총총했다. 집안 사람들이 마당에 모였다. 시어머니 유씨, 맏며느리 박씨, 다리를 절며 나온 맏아들 최형혁,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옆에 기댄 셋째. 아들 최윤혁, 그리고 남편 최준혁이었다. 장독대 옆에 상을 차렸다. 흰쌀밥과 맑은 국, 나물 3가지, 그리고 집에서 담근 깨끗한 막걸리 1잔. 위패는 정은이 직접 흰 한지에 먹으로 단정히 썼다. 이연이 지위리 렌지즈웨이. 정은이 먼저 2번 절을 올렸다. 이연이 할머니, 오래도록 억울하게 갇혀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제야 알아뵈어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해원하시고 편히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은은 항아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럽게 안의 물건들을 꺼냈다. 납 조각을 꺼내어 깨끗한 물에 3번 씻었다. 그리고 부세먹을 묻혀 이연희의 이름 위에 해원지의 유아인이라 덮었었다. 새의 뼈와 구슬은 흰 종이에 정성스럽게 쌌다. 한 사람씩 절을 올렸다. 유씨가 절을 올리며 나지게 말했다. 억울하게 가신 분, 이 집안이 몰라서 이제야 모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편히 가세요. 맏아들 형혁이 절을 올리며 울었다. 셋째 윤혁은 힘겨이 몸을 굽혀 절을 올렸다. 정은은 마지막으로 다시 1번 절을 올리며 준비한 것들을 태우기 시작했다. 납 조각 위에 쓴 해원 들씨를 흰 종이에 옮겨 사른 채와 함께 새의 뼈와 구슬을 싼 흰 종이 꾸러미를 장독대 뒤편 땅에 정성스럽게 묻었다. 그 순간이었다. 바람 한 점 없던 마당에 갑자기 서늘하고 맑은 바람이 불었다. 촛불이 한꺼번에 출렁이더니 잠시 크게 일었다가 다시 안정되었다. 시간장 항아리 위로 뭔가 희뿌연 것이 올라오는 듯 하더니 이내 사라졌다. 분이 할머니가 옆에서 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셨다. 마당에 정막이 흘렀다. 촛불만이 고요히 타올랐다. 유씨는 시간장 항아리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오래 울었다. 집안이 이렇게 된 것이 자신이 그 항아리를 무심코 사온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 울음이었다. 억울하게 갇혀있던 혼에게 미안하다는 울음이기도 했고 20년 가까이 안고 살아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울음이기도 했다. 정은은 시어머니의 등을 조용히 쓸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마당의 공기가 달랐다. 무거운 것이 거친 것처럼 마당이 밝게 느껴졌다. 오동나무도 바람에 잎을 흔들었고 처마 아래 참새들이 오랜만에 와서 지저귀었다. 정은은 아침 일찍 깨끗이 씻고 장독대로 나갔다. 비어있는 시간장 항아리를 깨끗하게 씻어 햇볕에 말렸다.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니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보랏빛도 이물질도 없는 깨끗한 항아리였다. 시어머니 유씨도 나왔다. 어떻게 할 거냐? 어머니, 시간장을 새로 담그면 어떨까요? 새로. 예. 이연희 할머니가 계실 때처럼요. 이 집안 시간장의 원래 주인이 이연희 할머니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새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어머니가 직접 담그시면 좋겠어요. 유씨는 오랫동안 항아리를 바라보았다. 그래. 그게 맞겠다. 유씨는 그날부터 정은과 함께 새 시간장을 담글 준비를 시작했다. 메주를 골랐다. 소금물의 농도를 잡았다. 정은은 외할아버지의 약방에서 배운 지식으로 좋은 간장을 위해 간장에 넣으면 좋은 재료들을 일러주었다. 숯, 대추, 마른 고추. 잡균을 막고 맛을 깊게 하는 것들이었다. 간장이 항아리에 담기는 날, 정은은 조용히 혼자 항아리 앞에 섰다. 이연희 할머니. 이제 할머니가 담그시던 시간장 항아리에 새 간장을 담습니다. 잘 익어 이 집안 사람들이 건강히 먹을 수 있게 지켜봐 주세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씨간장을 담그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일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셋째 아들 윤혁의 병세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의원을 불렀더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저절로 좋아지고 있다고 했다. 윤혁은 처음에는 방 안에서 앉아 있을 정도만 되더니 한 달 뒤에는 마당을 걷기 시작했다. 2달이 지나자 바깥 출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맏아들 형혁의 다리도 예전만 못하지만 통증이 많이 줄었다. 형혁은 오래 쉬었던 일자리를 다시 알아보기 시작했다. 집 안 분위기가 달라지자 박씨도 닳아졌고 아이도 씩씩하게 자라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일이 생겼다. 오래전에 야반도주 하다시피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 최성혁에게서 편지가 왔다.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먼 도시에서 작은 장사를 하여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괜찮아지면 꼭 돌아오겠다는 말. 유 씨는 편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다. 살아 있었구나. 잘 지내고 있었구나. 정은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마을 사람들도 최 씨 집안이 달라졌음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가을에 별을 거두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수확이 전보다 훨씬 좋았다. 줄었다 하던 논이 다시 넉넉해질 조짐이 보였다. 당장은 아니지만 씨앗이 뿌려진 것이 분명했다. 분이 할머니는 정은을 마주칠 때마다 기특하다는 듯 바라보았다. 잘 됐지?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덕이지. 내가 한 건 이야기 들려준 것밖에 없어. 그즈음 정은에게는 한 가지 작은 비밀이 있었다. 씨간장 항아리에 회원을 준비하면서 정은은 틈틈이 메모해 온 것들이 있었다. 이연희 부인이 담그던 씨간장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 족보에서 찾은 기록의 단편들, 마을 어른들의 이야기에서 건진 조각들, 그리고 직접 항아리를 관찰하면서 간장의 상태를 파악한 것들. 이연희 부인의 씨간장이 유명했던 이유는 단순히 오래된 것 때문이 아니었다. 간장을 담글 때 특별한 재료와 방법을 썼기 때문이었다. 마을 어른 한 분이 어린 시절 최 씨 집안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직접 봤다고 말했다. 이연희 부인이 간장을 담글 때 마른 표고버섯 기둥과 다시마, 조각을 함께 넣었다는 것. 그리고 첫 해는 절대 국자로 젓지 않고 변만 잘 쬐어준다는 것. 정은은 이것을 모아 하나의 방법으로 정리했다. 새 씨간장을 담그는 날, 정은은 그 방법을 그대로 재현했다. 유 씨에게도 함께 이야기하며 설명했다. 어머니, 이연희 할머니가 이렇게 담그셨대요. 우리도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어찌 그걸 아느냐? 마을 어른들한테 여쭤보면서 조금씩 들었어요. 유 씨의 눈이 촉촉해졌다. 그분 간장 맛이 진짜 소문났었다더라. 나도 어디서 들은 기억이 있어. 그 맛을 우리 집안이 다시 이어가면 좋겠어요, 어머니. 이것이 정은의 작은 선물이었다. 회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연희 부인이 남긴 것을 집안이 이어받는 것. 원한이 아니라 솜씨를 물려받는 것. 이듬해 봄, 씨간장이 처음으로 익었다. 뚜껑을 열었을 때 집 안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유 씨가 국자로 떠서 조심스럽게 맛을 보았다. 눈이 커졌다. 이게 무슨 맛이야? 맏며느리 박 씨도 맛을 보았다. 어머나, 이렇게 깊을 수가. 남편 준혁이 맛을 보고는 정은을 바라보았다. 아내의 눈이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을 처음으로 제대로 본 것 같은 표정이었다. 씨간장은 짜면서도 구수하고 감칠맛이 깊었다. 표고버섯과 다시마가 만들어내는 풍미가 보통 간장과 달리 층층이 쌓여 있었다. 유 씨는 그 간장으로 나물을 무쳤다. 참나물에 씨간장 한 수를 더하니 나물이 전혀 다른 음식이 되었다. 그해 여름,
마을 장터에서 최 씨 집안 단장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정은이 제안하여 씨간장 일부를 작은 항아리에 나눠 담아 장터에 내다 판 것이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이 한 번 사간 후 다시 찾아왔다. 이름이 퍼졌다. 최 씨 집안 씨간장 항아리에서 나온 단장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다음 장날에는 많이 가져오세요. 유 씨는 장독대 앞에 서서 오래 생각했다. 그리고 정은을 불렀다. 정은아. 예, 어머니. 이거 제대로 해보자. 간장을 더 많이 담가서 팔면 어떻겠느냐. 정은의 눈이 빛났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어머니? 내가 알아봐라. 방법을. 정은은 그날부터 어떻게 하면 간장을 더 많이 담그고 제대로 팔 수 있는지 연구하기 시작했다. 매주를 늘리는 방법, 항아리를 더 들이는 방법, 장터 이외에 더 넓은 곳에 팔 수 있는 방법. 외할아버지의 약방 운영을 옆에서 보고 자란 경험이 여기에서 빛을 발했다. 어떻게 사람들과 거래하고, 어떻게 신뢰를 얻고, 어떻게 가격을 정해야 하는지. 2년이 지났다. 최 씨 집안의 장독대는 2배로 늘어 있었다. 씨간장 항아리가 처음과 같이 맨 앞줄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지만 이제 그 주변으로 새 간장 항아리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었다. 맏아들 형혁은 다리를 약간 절면서도 장터에 나가 간장 항아리를 배달하는 일을 맡았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형혁의 성격이 일에 잘 맞았다. 셋째 윤혁은 몸이 나은 후 인근 장에서 알게 된 사람의 소개로 약재 도매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둘째 성혁이 집으로 돌아왔다. 편지를 여러 번 주고받으며 화해가 이루어진 뒤 성혁이 집 문 앞에 나타났을 때 유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성혁도 눈물을 흘렸다. 정은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다. 성혁은 먼 도시에서 작은 물류 일을 하면서 익힌 것들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는 정은이 만들어 놓은 간장 사업의 유통 부분을 맡았다. 장터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장을 돌며 판로를 넓혔고 나중에는 도시의 반찬 가게들과도 거래를 트기 시작했다. 집 안이 바빠졌다. 바쁜 것이 좋은 바쁨이었다. 유 씨는 이제 아침마다 장독대에 나가 항아리들을 쓸어 닦았다. 예전처럼 두려움에서 비롯된 집착이 아니라 정성스러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손길로. 그리고 맨 앞 씨간장 항아리 앞에서는 잠시 멈추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연희 어른,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봄날 오후. 정은은 장독대 앞에 작은 걸상을 놓고 앉아 있었다. 무릎에는 손녀 맏아들 형혁의 딸가 앉아 있었다. 아이는 이제 5살이 되어 제잘제잘 말이 많아졌다. 고모, 저 항아리 안에 뭐가 있어요? 간장. 간장이 뭐예요? 음식에 넣으면 맛있어지는 거야. 왜요? 정은은 웃었다. 오래오래 기다려서 익은 거니까.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기다리면 맛있어지는 거야? 그렇지. 좋은 것들은 대부분 기다려야 해. 씨간장 항아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예전보다 조금 더 깨끗이 닦인 모습으로 이제 검은 표면이 아니라 은은한 광택이 흘렀다. 뚜껑에 돌에 새겨진 구름 문양이 오후 햇살을 받아 또렷하게 보였다. 정은은 아이를 안고 항아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인사해. 이 항아리 안에 옛날 할머니가 계셨어. 우리 집안을 지켜주는 분.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항아리를 향해 꾸벅 절을 했다. 안녕하세요. 바람이 불었다. 봄바람이 장독대를 훑고 지나갔다. 항아리들의 뚜껑이 미세하게 딸깍거렸다. 오동나무 새 잎들이 반짝였다. 정은은 그 바람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뭔가 따뜻하고 좋은 것이
주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아이도 느꼈는지 갑자기 킥킥 웃으며 말했다. 바람이 간지러워요. 그로부터 몇 해가 더 지나 최 씨 집안은 마을에서 가장 바쁜 집이 되었다. 간장 사업이 커져 직접 항아리만이 아니라 독에 담아 도시의 큰 시장까지 내다 파는 단계가 되었다. 유 씨는 늙어가면서도 장독대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시간장 항아리만큼은 여전히 자신이 직접 관리했다. 다만 이제는 두려움이나 집착이 아니라 진심 어린 경의로 정은은 그 사이 세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있었다. 집안일과 사업 일을 함께 하면서도 정은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하고 맑았다. 그리고 여전히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꺼내 쓸 줄 알았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최 씨 집안 막내 며느리 이야기가 전설처럼 돌기 시작했다. 저주받은 시간장 항아리를 풀어 집안을 일으켰다는 이야기. 들을수록 그 내용이 달라지고 부풀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무당분이 할머니는 어느 날 정은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 알아? 이연희 부인이 나한테도 고마워하고 있어. 어떻게 알아요? 꿈에 나왔어. 환하게 웃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웃었는데 그게 고맙다는 뜻이지. 정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다. 어떤 분이었어요? 꿈에서. 단정하고 깔끔한 분이었어. 웃는 얼굴이 좋은 분.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간장 잘 담그시던 분이니까요. 시간장 항아리는 지금도 최 씨 집안 장독대 맨 앞줄 한가운데에 있다. 여전히 까맣고 표면에는 세월의 금이 뻗어 있다. 하지만 이제 주변 동기가 차갑지 않다. 뚜껑의 구름 문양은 햇볕을 받으면 은은하게 빛나고 항아리에서는 깊고 구수한 간장 냄새가 난다. 가끔 맑은 날 오후 장독대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집 안 사람들은 일손을 멈추고 잠깐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본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 그냥 인사하는 거라는 것을. 이연희 부인이 아직 거기 있다. 이제는 가두어진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있다.